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수리온 헬기부터 F-35 기종 변경 의혹까지 최근 방산비리 의혹들이 연일 보도됩니다. 방산비리는 거론된 액수만 해도 몇백억에서 몇 조에 달하고 하나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만 해도 규모가 대단한 종합비리죠.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기였던 장명진 방위산업청장이 감사원에 의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이런 대규모 방산비리와 더불어 동시에 척결되길 바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들. 그래서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너무도 오랜 시간 그대로인 것들입니다. 3년 전 국방부 수통 구매 현황만 봐도 10년간 군은 127만 개 수통을 구매해서 60만 장병 각자에게 2개씩 나눠줄 분량을 이미 확보했지만 새 수통은 창고에 두고 베트남전 때 수통을 나눠줬었죠. 사병들이 매일 쓰는 용품 중 이런 목록은 끝도 없습니다. 세계 12 경제대국의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톱10에 들어가면서 아프리카 반군 게릴라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사병들에게 언제 신성한 대우를 해준 적이 있다고 이런 구호를 쓰나요? 신성한데 왜 사병들 거지 취급을 합니까? 신성한 대우까진 바라지도 않고요. 사람 대접은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왠지 수요일 이렇게 힘이 들죠, 오늘? 늘 힘듭니다. 네, 몇 시에 일어나요? 저요? 4시 정도. 그죠. 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예, 새벽 4시입니다. 기사를 검색하고. 7시 방송을 한 이후에. 들어가 주무시나요? 출근했죠? 바로 회사로 갑니다. 네. 예. 어려운 삶입니다. 자, 첫 뉴스는요? 네, 어제 청와대가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이 또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모두 몇천 건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진을 찍어서 오늘쯤 공개할 생각이라도 합니다. 처음 300건 나왔을 때만 해도 뭐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겼을 가능성도 얘기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에서 파견 나왔다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어떻게든 기록을 남겨야겠다 생각한 사람이 그런 걸 남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늘공의 용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야기됐었죠. 몇천 건의 이런 지금에 보면 역시 이제 대부분의 문서는 어제 얘기한 대로 다 삭제. 그랬더니 내 책상만 이렇게 된 게 맞는 것 같다. 네. 누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득템이 아니고 탄광, 유전 이런 걸로 봐야 되죠. 막 파면 대로 막 나오는데 몇천 건이라니까 대단하네요. 네, 어떤 기록들이 정말 숨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직 다 검토도 안 끝났다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네, 어제 JTBC가 관련해서 한 건 보도했는데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를 내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JTBC가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수석회의를 정리한 회의록에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언론과 협조해서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켜서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라고 합니다. 뭐 정무수석들이 정무수석실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자기들만 알고 넘어가지는 않았겠죠. 수석인데. 수석은 대통령이 비서니까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이런 내용이 있다면 사실은 이 지시 그 자체만큼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게 그럼 어떤 언론이 어떻게 협조했냐. 예. 청와대의 오더가 실제로 실행이 됐는가 이게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건 문서라도 있고 지금 뭐 각종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요. 김재원 의원이, 박근혜 청와 정무수석이었던 적이 있죠. 2014년에 이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로 있을 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했어요. 김재현 의원이. 근데 김재현 의원이 이런 표현을 당시에 썼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 도둑이다. 네. 그리고 특조위를 만들려고 구상한 사람은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 국회가 용서하면 안 된다.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호의호식하려고 모인 탐욕의 결정체다. 네, 정말 모욕적인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매체들이 이런 식의 인식, 워딩, 프레임을 받아서 특조위를 공격했느냐. 1번 타자는 종편입니다. 네. 대단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도 TV조선의 정치 옥타곤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진행자 이병규 씨가 세월호 특조위가 돈을 펑펑 쓴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예산도 집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펑펑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정편에서 이 돈을 펑펑 썼다는 게 결국 세금 도둑 프레임이거든요. 네.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MBC도 세월호 특조위 세금 도둑 프레임으로 비난 보도를 여러 차례 했고요. KBS도 뭐 특조위가 비즈니스석 출장 간다 비난 보도. 이거 나중에 오보로 밝혀졌는데 실제로 이코노미석으로 예산을 작성했는데 이 보도를 조선일보가 하고 그걸 받아서 KBS가 보도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많이 했죠. 뭐 세월호 특조위가 돈을 안 줘서 강제로 종료됐잖아요 나중에. 근데 어차피 별로 한 일도 없는 위원회가 활동을 더 하겠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이거 세금 도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프레임으로 실제로 보수 매체하고 종편이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엄청 많이 했고요. 네, 주요 활동 다 방해해놓고서 제대로 활동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요. 심지어 그때 특조위 위원장이었던 이석태 변호사는 단식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특조위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돈도 안 주고, 제대로. 그리고 결국은 돈을 안 줘서 끝내버렸는데 강제로 종료해야 하는데. 조사는 아직 할 게 너무 많다고 하는데도 끝내버렸죠. 예. 정부가 언론을 이런 식으로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언론 단체들이 저는 실제 이런 언론을 통해서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오다가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전수조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수조사. 또 내부 고발이라든지 내부 노조들이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조사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이럴 수는 없죠.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민간단체나 언론단체에서 어렵지 않고 요즘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요. 뒤져보면 다 나오는데 이런 문서가 작성된 시기와 그 직후에 어떤 기사들과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가 있었는지 연관관계를 찾으면 사실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참 괴물 같은 정권이에요. 자기 임기 중에 국민들이 죽었는데 비난해가지고 말을 못 붙이게 하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왜 사고가 났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으라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 다음 수는요. 네, 방위산업 비리 관련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초 당시 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 사장 후보이던 하성룡 대표에 대한 비위 첩보를 접수했지만 인선을 강행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13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당시 카이 사장 후보로 거론되던 하 대표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관련 조사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3년 5월에 사장이 됐습니다. 재질이 아주 나쁜 횡령 그것도 합치면 26억 정도를 횡령했네요. 관리본부장이었을 때. 네, 비자금도 조성하고 횡령도 하고 그랬습니다. 횡령을 한 다음에 비자금을 조성했겠죠. 착보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카이 사장을 아예 처음부터 횡령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이분이 이제 문고리 3인방과 가깝다는 기사가 나왔었고, 그죠? 예. 문고리 3인방과 가깝다는 거는 이제 대통령과 가깝거나 혹은 최순실 씨와 가깝거나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예. 그리고 하성룡 사장이요? 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어난 비리들에 대해서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죠, 현재. 네, 검찰이 계속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5곳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T사 같은 경우에는요. 하성룡 카이 사장 취임 이후에 설립된 항공장비 개발 업체입니다. 이곳은 하 사장 측근으로 꼽히는 카이 출신 조모 씨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협력업체 P사 같은 경우에도 하 사장 측근 업체라고 합니다. 검찰은 카이가 기존 협력업체를 밀어내고 하 사장 측근 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형적이네요. 그러니까 하도급에다가 단가를 부풀려서 입찰이 들어왔는데 그냥 주는 거죠. 영역을. 그런 다음에 그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거죠. 예. 굉장히 네. 심플하고 전형적인 항상 하던 방식인데 여기 대해서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윗선까지 연결된다 하는 정황이 지금 있는 거죠. 네, 또 어제 TV조선이 보도했는데 안종범 전 수석 문자 메시지 관련된 겁니다. 옛 여당 중진 의원, 그러니까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 KFX 사업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잘 아는 카이 하 사장을 만나보라라는 문자를 보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은 이미 만났다, 도움이 됐다 이렇게 답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과 가깝다는 얘기는 했는데 가깝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당 중진 의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 대통령과도 잘 안다고 카이 사장을 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보도도 있어요. BIP 지시사항에 대통령이 산업은행이 KFX 관련해서 카이에 출처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데 진입 파악해보라. 이런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몇 줄에. 여태까지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카이가 뭐의 약자인지 모를 뿐이에요. 네. 그리고 카이의 KFX 사업에 사는 자본이 들어가 있다. 이 사실은 더욱 모를 뿐입니다. 근데 그걸 따로 챙겼다는 거는 누군가 그걸 챙겨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시사항 보세요. 사른의 KFX 관련 카이에 대해 출자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데 진입하거라. 어려운 지시사항입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사전에.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이해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됐잖아요. 대부분. 이 KFX는 한마디로 해서 한국이 전투기 개발하자는 사업이거든요. 독자적으로. 그렇죠.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인가요? 국산 전투기 개발하겠다 선언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노무현 정부까지 지속되다가 이명박 정부에 이제 예산을 삭감하고 뭐 중단했다가 이어졌다가 아주 난리 부르스였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검찰고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죠. 예. 방사청과 카이가 본 계약을 이 KFX에 관련해서 본 계약을 작년 말에 체결했어요. 제가 알기론. 그리고 이 개발이 언제까지냐면 2026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여 년간 큰 계약을 맺은 거예요. 큰 계약을. 굉장히 이해관계가 크게 달려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뭐 39억을 어떻게 했다, 뭐 39억에서 92억을 급성장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예. 이 카이의 어마어마한 큰 KFX 본 계약이 체결됐다. 언제? 박근혜 대통령 이 임기 중 작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 동기가 방사청장으로 있을 때. 예. 금액이 어마어마한 이제 10년간 계속하는 거니까요. 안정적으로. 이 과정에서 누군가 돈 냄새를 맡지 않았을 리가 없다. 예. 그 냄새를 맡은 사람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어딘가에 최순실 씨가 있을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딘가에. 워낙 방산비리는 복잡하고 커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첫 출발인 것 같은데요. 전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국정농단 사건이 하나 대형 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예. 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리원의 부실을 보고받고도 발표를 막았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감사원이 관련된 감사 결과 확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2달 전에 공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감사원이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수리온 혹은 뭐 KF4 관련해서 이제 방사청과 카이가 계속 거론되는데 여기 두 군데 다 아는 사람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거기 문제가 많다. 거기서 개발한 헬기가 라고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를 감사를 했고, 네, 감사 결과가 나오기 2달 전에 이미 대통령께 직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8월입니다. 네, 8월에 한국형 헬기 수리원이 고장이 잦고 문제가 많다라고 네.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한테. 근데 그냥 진행된 거죠, 계속. 네, 사업이.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카이 관련해서, 혹은 방사청 관련해서 보호해 준 거죠. 계속. 예, 문제가 많은데도 계속 보호해 준 것이고. 보호해 준 게 그냥 사장 자리를 보호해 줬겠어요? 보호해 줬다고 하면 이익을 보호했겠죠. 이익을 공유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거기 어딘가에 최순실 씨도 있을 수 있다. 예.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실제 KF4 하면. 누군가 돈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뭔가 첫 번째 관련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검찰 특검의 수사 자료를 보면 2015년 5월 15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식 사장에게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들이 모두 내려갔다. 포털 쪽에 부탁해뒀다. 라는 이재용 부회장을 다룬 언론 기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도요. 장충기 전 사장이 보고를 받는데 네이버와 다음 양쪽 포털 사이트에 미리 협조 요청을 해놔서인지 조간 기사가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다. 포털에 노출되지 않아서 댓글이 퍼지고 있지 않는 추세다. 기껏해야 댓글은 10개 정도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댓글이 몇 개인지도 셌군요. 네. 미래전략실의 사장님께서. 네, 보고를 직접 받은 거죠. 여기에 대해 네이버는 뭐라고 그럽니까? 포털은? 네, 네이버 쪽에서는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 행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라면서 영향력을 미치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아니, 네. 네이버에서요. 그러니까 삼성이 네이버에 그렇죠. 영향을 예. 미치긴 어렵다? 예. 네. 그렇게 말해야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린 영향력 하에 있으니까 수사를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포털의 검색어에 포털이 개입을 하죠. 합법적으로. 예. 뭐 19금 단어라든가, 네. 불법적인 단어, 뭐 테러와 관련된 것. 그래서 그런 검색어는 삭제하거나 하는데, 그런 합법적인 수준을 넘어선 지는 오래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검색어에 포털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뭐 정치적인 이유로나 이런 상업적인 이유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정황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뉴스는 따로 한번, 네,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과연 검색어를, 조작하는가 안 하는가. 이 문제도 큰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삼성은 그렇게 했다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 일단, 포털에다가 내려달라고 한 거까지는 사실인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문자를 보냈으니까. 네, 부탁했고 작업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을 했다, 뭐 부탁을 했다. 표현이 부탁이지만 뭐, 그냥 부탁했을까요? 삼성이란 대기업이, 우리나라 1위 기업이, 네. 빌었을까요, 설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큰 해결해야 될 앞으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건강상 이유를 들었습니다. 발가락 부상을 호소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재판 내내 허리를 손으로 짚으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구인장 발부했는데요. 물리력을 사용한 계획은 특검에서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도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아프실 예정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이 과정은 저는 연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 조순재 씨가, 조순재 씨는 이제 최태민 씨 재산 관리도 하고, 영남도 이사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년 이상 가까이서 본 최측근이었죠. 예. 나중에는 이제 등을 돌리지만, 그리고 나서 했던 말들이 있죠. 뭐, 거짓말 너무 잘한다. 연기다, 다. 예. 이런 적나라한 표현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허리가 아플 수는 있겠지만 재판을 못 나올 정도로 아플 건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만약에 저의 가정입니다. 전제하고 이 가정의 근거는 조순재 씨가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리할 때 하는 거짓말과 그러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20년 이상 가까이 못 봤잖아요. 최측근으로 그 재산을 관리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남긴 이야기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생각해 보면 연기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대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하던 혹은 말을 하지 않던 간에 증인으로서 자신한테 불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나가겠다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가 성립되면 이제 본인의 운명도 예, 아주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라고 치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 뭐랄까요. 이런 분이 우리 대통령이었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픈 척 해야 되잖아요. 아픈 척한테 허리가 안 아픈데 허리에 손을 얹고 고통을 호소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고 싶을까요? 그러게요.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발가락이 부상당해서 재판장에 못 나오시는 분인데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강제 구인하지 않겠죠. 네. 자, 지금 노회찬 대표 시간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해서 그 뉴스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내려고 막 했더니 저희 PD가 손을 흔들면서 도착을 아직 안 하셨다. 네, 할 뉴스는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어쨌든 연기라고 생각하면 너무 한편으로는 참담해요. 네.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었는데요. 이건 아파도 자존심이 있어서 아프다고 안 하거든요. 이 정도 가면. 뽑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더 참담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진짜로 아프시다고 생각하겠죠. 예. 하지만 조순재 씨가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자신이 불리할 때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표정 변화 없이 한다고.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RCS와 관련해서 숨진 국정원 임모과장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모과장 휴대전화를 JTBC가 복구해서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임 과장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 곳곳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감청 프로그램 도입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은 단순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감청 장비까지 도입하면서도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프로그램이면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알고 봤더니 TNI라는 감청 장비를 그런 장비를 샀다는 얘기가 없었죠. 예. 네, 그 무조건 보고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장비를 샀다는 게 이 문자를 통해서 JTBC가 입수한 임모 과장의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거죠. 예. 이 TNI라고 하는 장비는 당시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졌던 2년 전에도 이 장비를 들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어요. 이 장비가 이제 와이파이에 접속만 해도 악성 코드가 휴대폰에 씹어지는 놀라운
장비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고, 이 기능 설명서도 사실은 공개되어 있고, 예, 홈페이지에, 이탈리아 해킹팀에. 그래서 이 장비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부인했죠. 예, 네, 실제로 기록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뭐, 통보하지 않을 장비를 왜 기록을 남겼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일반인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국정원은 정부기관이잖아요. 정보기관이기도 하지만 정부기관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보고를 안 해도 해당 보고해야 될 정부 부처에나 여기는 보고를 해야죠. 자기들이 누구도 움직이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국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한테도 보고를 안 해요. 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행위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문자를 통해서 이제 물론 이런 게 나와도 또 다른 장비라고 할 거예요. 네, 국정원에서는 항상 빠져나가니까. 어쨌든 임 과장의 휴대폰에서 그런 문자가 나왔다. 예. 자, 아직도 노회찬 대표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뉴스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네. 네, 아직 전해드릴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네. 퇴장 뉴스 브리핑 중입니다. 자, 예. 다음 뉴스는요? 2012년 대선 당시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 검찰이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련해서 검찰이 청와대의 문건 원본 반납하면서도 사본조차 거의 남기지 않고 심지어 문건 제목을 정리한 목록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렇군요. 이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되돌아서,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당시 검찰총장, 최동호 검찰총장이. 그 당시는 2014년 5월이었기 때문에 반납할 때는요, 김진태 검찰총장입니다. 제 말은 입수했을 때는. 예. 예, 입수했을 때는. 그러니까, 최동호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의 에이스 검사라고 하는 윤석열 팀장과 함께 사실상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수사에 도움이 되는 문건들을 입수하고도 총장도 모르게 했다는 그렇죠. 말이죠. 예. 검찰의 내부 조직 생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총장보다 더 높은 사람의 총장 모르게 지시. 네, 속칭 제끼고 직거래한 거죠. 제끼고 직거래. 예. 제가 하면 괜찮은 표현인데. 예. 속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에서 검찰총장을 제끼고 누군가 청와대에 직거래를 하고 있었던 그거 주지 마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네. 아니 총장이 관심사항이 가장 핵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문서를 안 줘요. 왜? 그걸 줬으면은 훨씬 더 쉽게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검찰총장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총리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본인은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거의 노회찬 대표님이 10분 지각하셔가지고 10분 동안 더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실은 30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근 뉴스공장의 가장 핫한 코너로 급부상한, 네. 말씀만 하시면 지면 기사뿐만 아니라, 온갖 방송에서 목소리를 따서 쓰고 있습니다. 노르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급상승하고 있는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처음부터 높았는데요. 물론 높긴 했지만 최근에 좀 더 높아진 걸 피부로 못 느끼고. 예. 뉴스공장 덕분이죠, 뭐. 예. 좋은 공장 만나가지고. 좋은 공장 만나가지고. 아니, 방송만 하고 나면, 예. 지면 기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등장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예. 노회찬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며. 예. 틀어놓고 같이 깔깔거리며. 자, 오늘도 뭐 일주일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우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영수회담에 안 가겠다고 결국 다들 뭐라고 했는데 결국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1, 2, 3중대 데리고 국민들 상대로 정치소를 벌여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그래서 청와대를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평가할 만한 일은 아닌데, 예. 예. 요즘에 혼밥이 유행이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좀 더 대접을 받고 싶다는 뜻 아닐까요? 만일에 혼자 불렀으면은 아마 갔을 거예요. 혼자 불렀으면. 안 가는 이유로다가 한미 FTA가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예. 명분들 되지만은 그건 진실한 이유는 아닐 것이고 만일에 이제 혼자 불렀으면 가는데 여러 명 부르는 중에 끼니까 예. 원 오브 댐 싫다. 이렇게 좀 자기 과시. 사실 이게 자기 과시 욕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열등감의 표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좀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 요새 언론 인터뷰를 안 해가지고요. 네. 진심을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열등감의 발로였나요? 발끈하시겠죠. 저는 꼭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불참을 했고 어제 오늘 가장 핫한 뉴스인 겁니다. 예. 민정수석, 정무수석, 국정상황, 안보실 처음에는 300건 나왔다고 했을 때만 해도 300건이나 나왔어? 종이 몇 장 있는 게 아니고 그랬는데 지금 몇천 건이라고 해요. 이제 네, 거의 최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전에서 퍼내듯이 문건이. 이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일단 보십니까? 글쎄요, 누가 일부러 네. 이런 이제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들을 갖다가 일부러 남겼다.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예, 그렇게 좀 추측하는 분도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 그렇게 너무 많아요. 예, 민정수석실하고 정무수석에서 동일한 인물이 양쪽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정상황실 안보실에 막 뿌리고 다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기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예. 그야말로 야반 도주하듯이 황급히 이제 철수하는 상황에서 예.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긴 게 아닌가. 자기 책상 자기 캐비넷만 치운 거죠. 그만큼 이 정권이 교체됐다기보다는 정권이 붕괴된 거죠. 예, 붕괴된 정권의 참혹한 흔적이다. 그래서 붕괴되면서 가재도구도 미처 다 치우지 못하고 가재도구도 예, 치우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막판에 불태운다고 불태웠는데 예. 예, 남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런 거죠. 예. 자기 책상과 자기가 쓰던 캐비넷만 꺼내서 불태우고 아니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말 이거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치우다 보니까 이 정도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하듯이 나온 증거일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질 만한 사안이 있는 문서들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겠죠. 네. 그런 것들 치우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그냥 어딘가에 있을 텐데 더 버렸거나 아니면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거나 그랬겠죠. 예.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하는 건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거다. 놀라운 논리긴 합니다.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거다. 아니 이거는 네. 사실 이 일이 생긴 건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기지도 않은 문건을 갖다가 조작했다면은 정치보복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으니까 이건 정치보복 이전에 네. 자기들이 정치적 자해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해공갈단이라고 있거든. 스스로 자해를 해놓고 당신이 차로 나를 치였다. 네. 이거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건 남겨서 생긴 일을 가지고 보복을 당했다. 자기들은 전형적인 자해공갈단 수법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논리긴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여당일 때 예, 집권했을 때 남겨진 문건으로 어떻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자해쇼.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얘기도 초반에 나왔죠.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을 실제로 보면요.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은 사생활에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내용이 있어서 공개하기 힘들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어떤 절차를 밟는 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 기록물을 등재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공개 안 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문서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모 같은 건 아직 기록물이 아니거든요. 기록물은 되게 결재를 맡은 문서를 얘기하는데 기록물이 아닌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지정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공개하는 게 원칙인 게 있고요.
그리고 공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본만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사본을 검찰에 넘기고 한 거는 다 법에 따른 어떤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 이게 무슨 국가 안보하고 상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공개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와는 이제 정치 보복이고 법을 어겼고 여기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게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 누가 작성한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이제 그런 이 문건이 만약에 법정에라도 등장한다면 혹은 이 문건이 예를 들면 회계장부라거나 그다음에 은행 예금 통장 같은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기록한 이런 내용들은 증거가 되려면은 문서로만 되는 건 아니고 문서는 간접 증거이고 직접 증거가 되려면 문서 작성자의 진술이 필요한데 내가 했다고. 예, 근데 이 기획비서관 당시 맡았던 분이 내가 그 작성한 게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작성자가 지금 나타난 상황에 의해서 확인됐고.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메모를 한 거는 필체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런 거죠. 예, 예. 그 정도 메모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직급에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럼요. 예. 충분히 그거는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근무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직업 공무원들이라서 여전히 공무원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메모에 그 문서에 혹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그런 거죠. 한 200건, 300건이 모르겠는데 몇천 건 나왔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무섭겠죠. 네. 자, 가장 핫한 거는 이 방산비리입니다. 갑자기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은데, 정의당의 김종대 군사 전문가, 네. 군사 전문위원이 있죠. 네. 이분이 수리온 뒤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이거 어떤 맥락인지 아십니까? 예, 수리온이라는 한국형 헬기를 갖다가 개발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초기부터 숫자 그 결함과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났어요. 드러나고 또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 당연히 당시에 그 합수단에서 합동수사단에서 이걸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보도되는가 하면은 합수단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 수사를 갖다가 멈췄다라는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럼 그 상부가 누구냐라는 거죠. 김영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상부는 합수단을 통제할 정도의 상부라는 건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고 청와대 안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이걸 관여했던 것이고 사실 이 한국 카이라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인데 이번에 이거 대대적으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 거기 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는 사이인 그렇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13년이니까 정권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비위 사실이 제보가 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김영한 민정수석이 있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을 텐데 그 조사가 왜 묵살됐는가 혹은 제대로 이제 파헤쳐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금 있고 이것이 다 현재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횡령을 뭐 10억대 이상 했는데도 임명되는 거는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네. 네. 그런데도 임명됐다고 문고리 사망과 가깝다 혹은 안종범 전 수석의 문자를 보면 이제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도 나오고요. 이 방산비리 문제는 현 정부가 처음 꺼낸 건 아닙니다. 방산비리는 정말 이적 행위인 것이고요. 이걸 갖다 수사해야 된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얘기된 거예요. 그전에도 얘기됐고 항상 얘기됩니다. 항상 얘기됐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정권 차원에서 은폐하거나 정권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감추려는 어떤 비리에 이제 정권 차원에서 비리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일이 이렇게까지 올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방산비리를 척결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방산비리와 함께한 거죠 지금. 협치한 거죠. 협치. 예. 방산비리와 협력을 하면서 나라를 통치한 거죠. 방산비리와 협치했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예. 방산비리와 협치했다는 표현 굉장히 신선하네요.
방산비리와 정말 협치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방산비리 파헤치니까 밥 먹으러 안 간다고 하는 거죠. 그 재판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아프셔서 안 나온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번째 발가락이 아프시다고 했다가 구일장을 발부했는데도 안 나오고 있는데. 예, 근데 뭐 세레빠 신고 나왔잖아요. 세레빠. 샌들입니다. 샌들. 예. 그렇게 생긴 거는 샌들이라기보다 이제 그 안에서는 쓰레빠라 그럽니다. 전문 용어죠. 뭐. 하긴 슬리퍼 했을 때 떠오르는 물체와 스레퍼 했을 때 떠오르는 물체와 샌들 했을 때 떠오르는 물체 다 달라요.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물건을 지칭하기 때문에 야 스레퍼라고 하면 안 되고 슬리퍼라고 해야 된다. 저는 오래전부터 저항했었거든요. 다른 물건이다. 다른 물건을 지칭하고 하여튼 스레퍼를 신고 같아요. 진짜 아프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아마 화장실 가는 문턱에 네. 이제 네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세게 닿아서 그러면 통증이 올 수 있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재판에 못 나올 정도로 아픈 거냐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지금 쓰레빠 신고 나온 걸로 봐서는 걸어 다니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또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의 어떤 진단 결과도 아무 이상 큰 이상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고 정도 줬다. 예, 예. 아니 외견상도 문제가 없고 엑스레이도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그 정도 아플 정도는 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발가락만 특히 문지방에 부딪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번째 발가락만 문지방에 부딪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뭐 요가로 단련된 몸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거는 넘길 수 있지 않나 보나. 알겠습니다. 뭐 몸이 불편할 수는 있죠. 오랜 생활. 수감생활을 해서 나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운 용어 하나 협치 나왔고 방산비리와 협치했다고. 자, 추경안 얘기가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공무원을 이번 정부에서 채용하는데 80억을 쓰겠다고 했더니 그거를 삭감해야 된다는 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사실 이 80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이번에 전체 예산 규모, 추경 예산 규모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온전하게 통과시켜주기 싫다라고. 뭐라도 손대야 된다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치 공무원을 갖다가 이렇게 늘리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무슨 범죄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소방대원들 보십시오. 그런 필수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서 오히려 과로로다가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배원도 그렇고요. 집배원도 그렇고요. 진짜 저는 그런 일을 갖다 하루씩 국회의원들한테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안 나오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괜한 트집을 잡는 거고 그 얘기도 뭔가면은 추경에서 빼고 내년도 본 예산에 넣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대하는 것도 신용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본 예산에도 넣으면 결사 반대해야죠. 만약에 절대 안 되는 일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라도 추경을 이때까지 미뤘는데요. 그럼 미뤘던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잡아내려고 하니까 별게 안 나오니 사람들한테 공무원 늘리는 거는 쉽게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하고 차단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골탕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뭔가 좀 의미 있는 어떤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또는 큰 정책적 어떤 실책에 대해서 이렇게 파헤치거나 해서 야당의 존재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떼쓰는 게 야당은 아니죠 사실은. 저는 채용력이 야당 처음 해보는 사람들 같아요. 해본 지는 오래됐죠. 해본 지 오래됐고, 저는 공무원 채용 반대해가지고 반대할 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비용이 너무 적어요. 지금. 그렇죠. 조 단위 얘기하는데 80억 때문에 조 단위를. 80억이면은 국회가 1년에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액수보다 작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오늘 통과는 되겠죠, 전체적으로. 오늘 혹은 늦으면 내일. 내일이 아마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발견된 문건 중에는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봐야 알겠지만은 아마도 그 세월호 유가족들, 특조위에 관련된 유가족들이 회식하고 나오다가 이렇게 다른 취객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은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국회의원도 관련돼야 됐고 그 사건을 갖다 키워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정부가 정권 안보를 위해서 별짓을 당한 거죠. 시절하고요. 예. 그리고 이걸 하는데 언론을 동원시킨 거예요. 예. 저는 이런 부분을 더 좀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언론한테 어떻게 시킨 건지 도대체. 그렇죠. 어떤 누가. 언론이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이제 부풀리는데 이제 언론과 협치를 또 한 거죠. 저는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는 언론이 없으면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게 무엇을 줬으며 무엇을 받았는지. 왜 이거는 언론이 협치를 했는가, 네. 정권과. 그 언론이 청와대를 취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청와대가 언론한테 오더를 한 거란 말이죠. 네. 취재가 아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실행됐는지 따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10분 늦게 오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침대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굉장히 화제입니다. 빅뉴스는 아닌데 화제는 화제예요. 이 침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고급 침대가 남았는데 이게 일반에 쓰기에도 뭐 적절치 않고 대통령이 쓰던 침대인데 그리고 사용 연한이 있다면서요. 그거가 다 지나려면 몇 년 남았는데 아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곤란해하고 있는데 너무 크기도 하고. 아니 지금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네. 신경 써야 될 일도 많은데 그 침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는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반인들이 화제예요. 근데. 예, 이게 저는 화재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냥 태워버리면 되죠. 그걸 이제 폐기 처분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용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잖아요. 그건 누가 딱지 붙여서 동사무소에 보내면 되죠. 아니 그게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아니 괜히 또 이상한 사람들이 갖고 와서 또 그걸 또 고가에 또 주고받을 수도 있고. 노예체에 대해서 있습니다. 예. 화재로 처리합시다. 또 하나의 방산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FX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죠. FX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상으로 위성을 도입하기로 해놓고 무상인 것처럼 기만했다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님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굉장히 뭐랄까요, 이 외계처럼 들리거든요. 예, 위성을 유상으로 협상하고 무상인 것처럼 속였다. 이게 이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확인됐다는 게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고 FX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기였던 F4, F5 그 전투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노후화되면서 그걸 대체해가지고 최첨단 기종으로 바꿔야 되는데 F15 SE, F15기가 이제 사실상 결정되는 듯 하다가 박근혜 정권 2013년 9월에 F35A로 기종이 변경돼서 확정이 됩니다. 네. 이때도 네, 말들이 많았죠. 예. 뭐 계속 언론 기사에 나왔고요. 이 F35 기종 변경으로 이것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그러려면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잉사의 F15가 핵심 기술 이전에 필요하냐 아니면 록히드 마틴사의 F35기가 더 나으냐라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네. 이 보잉사의 F15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핵심 기술 이전이 가능한데 네. F35로 기종 변경이 갑자기 바뀌면서 사실상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졌고 네. 이 F35 기종 변경이 되면서 그 협상 과정에서 소위 절충 교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핵심 기술 이전을 넘겨받는 무상으로 넘겨받는 그러한 계약 조건인데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 당시 국방부에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처럼
포장했다가 그것이 사실상 유상으로 협상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이제 쓰던 전투기들을 노후해가지고 바꾸기로 한 게 벌써 2000년대 아닙니까? 오래전인데.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F-15기 보잉사의 거를 일부 들여왔죠. 들여오고 네네. 나서 추가로 더 들여와야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기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이죠. FX에 맞습니다. K를 붙여서 우리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들여오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전을 해줘야 무기를 구입하겠다. 이게 맞습니다. 조건을 걸었고 그런데 이제 미국 보잉사의 F-15는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이 여의치 않은 F-35를 왜 선정했느냐. 이렇게 되면은 KF-X에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크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이미 크게 된 사안인데 근데 최근에 확인한 것은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를 해봤더니 기술 이전 가지고 논란이 많으니까 위성을 도입하는데 이게 마치 돈을 안 들이고 도입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핵심 기술 이전은 4대 핵심 기술과 그것을 포함한 한 20여 개 항목의 핵심 기술이 있고요. 별도로 그러한 핵심 기술 이전과 별도로 군사통신 위성을 지원하는 이것도 역시 절충교역에 무상으로 제공받는 군사통신 위성을요.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렸지만 실상은 유상으로 협상을 했다. 바로 요 점이 들통이 나가지고 현재 감사원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이유가 없었던 게 또 드러난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왜 기술 이전해 준 데랑 안 했냐고 질책을 많이 받았었는데 바꿀 때도 보잉에서 로키드로 바꿀 때도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 F-35의 이 기는요. 이미 박근혜 정부 국방부가 2013년 9월에 F-35로 바꾸기 이전에 이미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수출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기술 이전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마치 이전 받는 것처럼 했고, 그건 그때 이미 있는 것처럼 했고요. 그때 이미 밝혀졌고, 이번에 추가로 밝혀지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군사통신 위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어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돈 주고 써야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마치 무상으로 돈 안 주고 공짜로 쓰는 것처럼 절충교육으로 확보한 것처럼 포장했다가 이번에 그것이 유상협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핵심 기술 이전도 안 되고 그리고 군사유성도 돈을 주고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종으로 바꾼 이유가 의심스럽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로키드 마틴으로 바꾼 이유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김관진 안보실장과 최순실 씨가 연루된 거 아니냐는 보도도 꽤 나왔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보도도 있었죠. 그래서 김관진 전 실장이 미국에 있을 때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일종의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고 최순실 씨가 로키드 마틴 사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혹시 이런 보도에서 조금 더 진척이 나간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다시 상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소위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주재하는 회의인데요. 여기서 기종 변경을 결정을 합니다. 이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F-15에서 F-35로 바꾸는 과정이 탁월한 선택, 어떤 기종 변경의 우수성이나 우월성 때문이 아니고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다라는 그러한 얘기고요. 또 국방부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윗선의 어떤 관심사항이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의 유학 문제, 로키드 마틴사, 또 최순실의 소위 유명한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과의 어떤 연관설, 이런 얘기들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꽤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사실 이게 혹여라도 일부라도 연루됐다면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거 딱 F-35만 딱 쳐가지고 한 7조 4천억 되고요. 차세대 전투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한 18조 원이 넘는 네. 그런 뭐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네, 그렇게 큰 사업인데 이렇게 기술 이전도 못 받으면서 왜 회사를 바꿨냐, 한마디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도 못 받는 데다가, 유료로 써야 되는 것까지 있었으니까 바꿀 이유가 더욱 없어진 셈인데. 그런데 바꿨으니까 이상하다라고 이제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거고요. 그것을 속였으니까 더 이상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현재 이제 감사원이 여러 현안 사업들에 대한 감사들을 속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그 면세점 특혜 의혹처럼 감사 결과를 검찰에 이첩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 FX 사업 감사도 감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이첩이 돼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방산비리 건이 지금까지 그 법정에 가 있는 다른 비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보다 규모 면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더 큰 거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압도적이고요. 예. 뭐 규모 자체가 뭐 작은 것이 몇 조니까 큰 거는 수십조. 로키드 마틴사가 우리 한국과 무기거래의 그 과정을 보면 불과 몇 천억 대에서 수십조 원 늘어납니다. 한 15배가 박근혜 정부에서 확 뛰는데요. 네. 지금 이 방산비리는 하나의 이적행위의 관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러한 국민적 공감대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어제 하셨죠. 방산비리라고 말해지는 그런 의혹이 있는 이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만들었죠, 우리나라를. 그 중에서도 로키드 마틴사입니다. 예, 그 대부분 로키드 마틴이 차지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고, 방산비리는 사실 모든 정권에서 척결하겠다고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항상 얘기해 왔고, 그리고 뭐 정권 초에는 한두 건씩 그런 게 나오기도 했다가 또 반복되고 하는데, 왜 그렇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척결이 안 될까요? 국방부 군 관계 이런 쪽에 이제 소위 이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여기에는 뭐 공식적인 로비스트들이 딸려 있죠. 미국 쪽은. 네네. 우리도 뭐 이제 암약하는 로비스트들이 꽤 많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어떤 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방해산업추진위원회 네. 이 구성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전문가의 객관적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는 듯한 생각도 듭니다. 군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로 꾸며진 세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부에서는 감사하기도 힘들고 우리나라에 마피아가 많죠. 네. 마피아가 그냥 암흑가의 갱단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마피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마피아가 예.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이익 때문이니까, 네, 이익으로 뭉치고 마피아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다. 예. 그런 방산 관련해 방산 마피아도 어마어마하다. 그런 거군요. 네. 근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 보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방산비리 척결을 포장했다는 거죠. 우병우 민정수석, 네. 고전에 이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있을 때 김영한 민정수석이었는데요. 방산비리 합수단 대대적으로 이름 걸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약간 성동격서라는 느낌?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쪽을 치는, 다 뭐 무죄가 났잖아요. 그다음에 황기철 총장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최윤희 총장, 다 구속 기소했지만 다 무죄 났습니다. 저는 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다른 라인이 해먹던 걸 쳐서 자기 라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나. 네, 엎어치나 배치나 같은 말씀이네요. 예, 먹던 줄기를 바꾼 거죠. 야, 당신들이 먹던 걸 우리가 먹을 테니까
그런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될 만큼 뭐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루어진 건 없었습니다. 방산비리 척결도.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연결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문건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이제 누가 남기고 간 게 아니라 정말 처리를 못하고 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거겠죠, 일단? 아닙니다. 규모상, 예.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이제는 뭐 국정상황실 또 안보실 문건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 느낌은 사실상 방치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탄핵의 과정에서 물론 경황이 없었겠습니다만 어쩌면 이것은 여러 가지 형사 민사상의 법적 책임을 과 관련해서 다분히 남기고 간 의도적으로 남기고 간 느낌도 규모가 이게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 실수로 혹은 뭐 내 캐비닛이 아니어서 이런 수도 있지만 너무 규모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삭제의 책임을 물을까봐 청와대의 구성은요. 네. 소위 정무직 그러니까 어떤 집권당의 코드와 일치하는 정무직 예. 출신의 청와대 측근이나 정치인들 예. 있고요. 네. 또 부처에서 파견된 말 그대로 직업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국정농단의 과정을 1,600만 명 촛불 시민혁명, 시민들, 국민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거는 그냥 우연히 그냥 다 치우지 못한 것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느낌.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도 조사해 볼 만한 사안이에요.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누군가 네. 일부러 발견되라고 남겼을 수 있다.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양의 그 문서들이 중요한 문서들이 방치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문서들이 실제로 이 국정농단 재판에 판사 출신으로 보시기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에 그 삼성 합병 관련된 자필 메모는 주체를 작성자를 파악을 해야지 증거 능력이 있는데요. 어제 발견된 것들은 전부 다 회의록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아니고요. 뭐 회의록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비서실장, 관계수석비서관, 관계관들의 그 어떤 회의의 내용과 주체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자체로 공문서입니다. 바로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바로 재판에 쓰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부 문서들은 바로 제출돼서 활용될 수 있다. 증거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곧 있다고 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4분 후에 회의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여기까지만 연결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은 언제 되십니까? 아이고, 왜 그러세요? 김어준 공장장님이 제일 나쁜 분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뉴스공장 최초로 이틀 연속으로 출연하는 패널 소악마로 오늘 부르겠습니다. 양지열 어제 제가 이미 어제 중앙마로 해주기로 했다가 또 왜 갑자기 소악마로 하루 사이에 급하게 땜빵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냥 고정 코너니까 소악마 굳이 그런 거 가지고 싸우기 싫습니다.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제 사실은 그 2주의 핫한 법률적인 사안은 한번 정리를 하셨고 오늘은 어떤 사안으로 한번 해보실랍니까? 오늘 계속해서 문건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줄줄이. 네. 양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부러 남겼다와 이거는 일부러 남겼긴 너무 양이 많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많다니 일부러 남긴 거 아니냐. 초반에 저도 의인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내부 고발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의인이 이렇게 많이 의인이 계실 수는 없거든요. 또 그렇다고 한 사람이
각 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남길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국가안보실 상황실까지도 남겼다고 하니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 아마 박홍계 의원께서 잘 정리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밖에서 들었거든요. 예. 오늘 저는 박범계 의원님은 근데 의인이 있다고 보시는 쪽이고요. 계속해서 저는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저는 첫 번째 민정수석실에서 나왔을 땐 의인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때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정무로 생각했는데. 가는 순간부터 이건 이상하다 하더니 어제 국가안보 상황실 안보실까지 나온 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좀 돌았습니다. 예. 이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식당도 뒤져봐야 될 것 같고요. 연못도 파봐야 된다고 저는 물도 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비싼 침대 좀 뜯어보죠. 어떻게. 600만 원짜리? 예. 무슨 침대를 그렇게 비싼 걸 사가지고 쓸데없이 언론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건 조용히 경매 처분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돈으로 안 내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 뉴스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게 희화화되는 것 자체가 좀 싫어요, 사실은 좀. 그렇죠. 전직 대통령의 침대가 희화된 건 처음입니다. 화제가 된 것 자체가 처음이고.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 침대 같은 건 이야기가 새고 있는데 다른 대로 침대 같은 거는 그 청와대에서 구매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구매해 왔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김정수 여사가 자기 본인 카드로 했다고.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인사를 하시면서 측근을 앉히질 않는 바람에 대놓고 그 누구시죠? 임명되자마자 전셋집 들어와서 사는 걸로 생각하고 나중에 나갈 때 빈소로 나가라 이렇게 고언을 해놓으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대로 그 사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공간에 들어가면 침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침대가 또 되게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 하냐면 침대의 사용 연한을 9년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상 단임제잖아요. 5년밖에 못 사는데 청와대에서 그걸 9년으로 해놓은 거야. 그 연한으로 따지면 무조건 전임 대통령 침대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써야 된다는 심지어는 얘기인데 3대 대통령이 잘 수도 있겠습니다. 탄핵이 돼버릴 경우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 임기 2년째 만약에 샀어요. 그렇죠. 5년 지나고 또 2년.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최악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지금 9년 연한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침대는 대통령 임기에 함께한다고 하죠. 사용 연한을 지나치게 사적인 각오라서. 그러게요. 법을 좀 바꾸든지 뭐 매트리스라도 바꿔드리든지 하죠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결정했네요. 입법을 했네요 그 사이에. 대통령 침대는 대통령 임기와 함께한다. 예. 정리. 청와대는 참고해 주시고요. 예. 자, 오늘은 무슨 왜 이런 걸로 국장을 맞아가지고 떠들고 있지? 오늘 국민의당 어제도 이제 김성호 그 당시 공명선거 추진 부단장이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어요. 거의 19시간 가까이. 이게 지금 뭐 원래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만 한 1, 2주 크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나면 그 사안이 점점 잊혀지게 마련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끝난 줄 아는데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이었죠.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되면서 거의 정점이 달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많은 또 그에 또 뭐 조금 전까지 저희도 이제 문건 얘기했다시피 큰 사건들이 계속 나오니까 좀 관심사에서 멀어졌는데. 방산비리 이런 거 나옵니다. 어제 이제 김성호 지난 선거 당시에 그 공명선거 추진 부단장 거의 19시간가량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원래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왜 또 기자 출신이란 것까지 강조를 하시고. 한 분은 법조인 출신이고. 한 분은 검사. 부장검사까지 하셨다가 변호인으로 변호사 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되셨고 한 분은 어제 조사받으신 분은 이제 기자 출신이고. 기자와 검사가 힘을 합쳐서 공명선거를 추진하는 단을. 그러니까 구성은 좋네요. 그리고 단장은 이용주 의원으로 검사 출신이고. 부장검사 출신이었고 직전까지 검사를 하다가 현역 의원이셨고. 근데 거의 19시간 마지막 2시간가량은 본인의 이제 조서를 이제 살펴보는 대로 썼다라고 하지만 어제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는 우리는 검증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분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런 겁니다. 이제 정리를 쭉 하면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물을 만들어냈고 녹취 파일하고 그거를 단독 범행이라고 계속하고 있고. 그거는 단독 범행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그것까지 그 공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자꾸만 계속해서 증거를 찾아와라. 너 제보자 안다면서 만나서 녹음해와라.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다음날 뭔가 잘못됐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을 하고 계속해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증거가 만들어진 조작된 증거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발표했을 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국민의당 공영선거 추진단에서 김성호 당시 부단장이나 김인원 부단장이 야 이거 증거 제대로 된 거냐 확인해 봤냐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물었어요. 확인했어요. 네, 들고 왔으니까. 그랬더니 100% 확실하다. 내가 네. 여러 군데 제보도 확인해봤고 뭐 저기 복수의 관계자들을 확인했고 이런 것들을 확신을 시켜준 사람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준수 전 최고위원에게 이유미 씨는 나는 그런 식의 확신을 준 게 아니라 거꾸로 그 다음날 이게 사실상 제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문자도 보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는 거의 이제 유죄를 피해가기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근데 그럼 어제 그럼 김성호 부단장은 왜 조사를 받았냐. 네. 그러면 김성호 부단장은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증거 조작은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냥 믿은 책임밖에 믿은 죄밖에 과연 없느냐. 믿은 죄밖에 없다고 봐야 되느냐. 법률적으로는 어떠냐. 네, 아니면 그분도 이제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확인을 단순히 소홀한 거를 떠나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이제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이걸 해야겠다. 발표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면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 따지는 거죠. 미필적 그러니까. 고의라는 건데. 김성호 그 수석 부단장이 이게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까지 갔느냐. 그렇죠. 법률적으로 보면. 아니면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가 바로 코앞이고 4일 전이니까 코앞이고 촉박하고 지금 국면이 어려우니 후보를 위해서 좀 미진하지만 갔느냐 이거를 그렇죠. 판단해 보겠다는 거죠. 판단한 거죠. 네. 이제 어제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한 얘기는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녹취 내용도 꼼꼼하게 검토를 해봤고 본인으로서는 의심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제보자의 이메일 같은 경우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제보자라고 한 사람의 이메일이 맞는 걸로 인터넷 검색 결과가 나오더라. 네. 저도 그래서 제 이메일을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메일은 나옵니다. 양지열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대단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언론에는 이메일 검색한 것만 나오고 있지만 다른 부분도 본인이 이제 충분히 검증 과정을 거쳤다라는 설명까지 하셨는데 그게 뭔지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과연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느냐라는 것을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결국엔 대법원에서 판례를 비춰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따지긴 해요. 이게 그럼 어떤 식으로 따지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내용 자체를 봤을 때 그리고 정을 얼마나 구체적이었느냐. 그리고 그거를 확인해 줄 만한 주변에 다른 자료들도 또 있었느냐라는 걸 보는 거고 그런 것을 과연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학력이나 경력이라든가 사회적 지위 또 그거를 봤던 시점 사회적인 파급 효과 어렵네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다 짜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보기에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성향에 따라 크게 갈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만큼 이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그렇죠. 경우거든요. 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는 그때 당시 어떻게 봤냐면 뭐 인터뷰라든가 예. 뭐 영상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사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충분히 있는데. 그리고 사무실에서 인터뷰한 내 것도 회사라는 있었고. 얘기 동영상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믿은 걸로도 이거는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 굉장히 그것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네, 났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실형까지 이제 1년 공격을 갔잖아요. 하셨던 그런 경우기 그 때문에 경우에 비추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어려운 거라고 근데 볼수 정봉주 있고요. 전 의원의 그 판결이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판사가 어떤 성향이냐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이때 정치인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보복을 당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이제 더군다나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지금 BBK 네. 사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본인도 이제 억울하다고 김경주 씨도 다시 이제 법적 소송을 할지도 모른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너무 간 사안인데 그만큼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는 거고 이런 거를 또 규범적 판단을 한다는 법원에서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현재 과학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일반인이라면 이 정도 상황이면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플러스 거기에 그 행동을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김성호 단장의 개인은 어떻게 봤을까. 두 개를 겹쳐놓고 봐서 판단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참 어렵죠. 말하면서 저도 어렵네요. 저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양측이 어떤 증인을 불러오고 그리고
판사가 어떤 성향인가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충분히 검증된 거냐 이때 이 단장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충분히 검증된 거냐 묻는다면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제보를 받았을 때 결국은 그 제보를 잘못 터뜨렸을 때 반작용으로 소송을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잘못 터뜨리면 그러니까 잘못 터뜨려 소송을 당했다보다 제대로 터뜨렸는데도 5천 살인 사건의 문제제기를 제대로 했는데도 몇 년을 고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의 하자도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사자하고 통화를 못했거나 당사자가 하다못해 어디 사는지 네. 당사자하고 어떤 관계인지 당사자가 이메일로 뭐라고 그랬는지 기본 접촉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제보자를 확인을 시켜달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물어봤더니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사람이 직접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제보를 안 하겠다고 했다. 그 말을 했거든요.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통화를 안 하면 좋아. 그러면 가서 만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그러면 거예요.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김성호 부단장 입장에서 이준서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준서 최고위원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느냐 평소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 겪어본 바에 따라 이런 제보를 다룰 때는 중간에 누가 해줬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의지가 있는 거란 말이죠. 전화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을 보내거나 어디서 만나자고 하거나 따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면성이 가진 게 그때 당시 폭로했던 게 5월 5일이었잖아요. 네. 대선이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다소 무리해서라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박할 시간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잘못이다고 볼 것이냐. 이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말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 아니라 진짜 제보를 많이 다룬 기자나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보를 많이 다룬 사람을 증인으로 누가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상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 정도면 이메일 확인하면 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법이론상으로만 알고 이제 실제 겪어보지는 저는 않아서. 그러다가는 되치기로 큰일 난다는 거를 정치권에서는 다들 알아요. 그래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쨌든 플러스 오늘 이제 김성호 단장은 귀가를 했고 일단은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건 이제 당시에 단장이었던 이용주 현역 의원까지도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피의자 전환을 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모르는 거죠. 어차피. 네. 네. 이용주 의원에서 만약에 피의자 전환을 안 하고 참고인으로 끝나면 이 사건은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되죠.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죠. 사실 네. 이용주 의원이 그때 어쨌든 현장에서의 결정자였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일단 최고위원이라든가 당시 어쨌든 당의 공식 직함은 부단장이었으니까 그 정도에서 형사처벌 단계는 끝난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피의자 전환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사안이 어디서 끝이 나느냐가 판가름 될 것 같다. 오늘의 포인트고요. 제보자는 꼭 만나야 된다는 제보자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경험자로서 전문 피해자로서 안 온다고 하면 가면 되거든요. 공장장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있는 사람 누군가를 보내든가 직접 가는 게 그러면. 하나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해외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해외도 찾아가서 만나는데요. 굳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냥 소확만 하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 오는 거죠 이제. 내일은 또 안 와도 되죠? 2주 연속으로 왔기 때문에 다음 주를 건드셔야 돼요. 양지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친절한 AS. 역시 노회찬 대표님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슬리퍼와 쓰레빠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다. 슬리퍼는 신고 다니고 쓰레빠는 끌고 다녀야 한다. 제 머릿속에 슬리퍼는 헝겊으로 실내에서 주로 신고요. 쓰레빠는 합성 수치로 만들어가지고 밖에서 주로. 그리고 허리가 절단돼야 됩니다. 슬리퍼는. 그리고 러닝 셔츠가 아니라 란닝구를 입고 이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네. 란닝 혹은
트레이닝복이 아니라 트레이닝을 입어야 하고요. 역시 노회찬 대표님 문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멀리서 듣나. 월 장원 노리는 페루. 예. 페루 트루히오. 애청자 신채연입니다. 그러나 내일 출발합니다. 내일 출발해서 암수 사람을 거쳐서 귀국한 예정이 나왔네요. 안타깝네요. 저희가 연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탈락되시겠습니다. 휴스턴 김모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침대 박사모 카페에 경매하면 어떨까요? 예. 거울방에 거울도 조각 걸려 손거울로 만들어 팔고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 아닙니까? 예.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과학과 시사가 세계 최초로 만난 시간을 벌써 9개월여 가까이 끌고 오고 있는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율이 한 7, 8할은 돼요. 네, 굉장한 거죠. 네,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7, 8할이면 뭐 4할만 돼도 스윗하잔데. 근데 지난주에는 삼진 아웃을 나가셨죠. 예, 뭐 베이브루스도 간혹 삼진을 당하곤 했죠.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철저하게 과학, 의학 관련된 얘기를 좀 진지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과학만 해보자. 네. 예. 일단 왜냐면 저희가 첫 시간은 외계인으로 시작했고요. 한 두세 번 그렇게 하다가요. 네, 외계인 하다가 갑자기 국정농단 시타가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촛불을 과연 끌 수 있냐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안드로메다라고 가가지고 아직 안 돌아가고 있었는데 네.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겠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여름철이고 하니까 또 다이어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 한 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K모 당의 오모 후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실명, 아니, 대선까지 출마하신 분인데 그렇죠. 실명을 얘기할 수 있죠. 기호 7번 경제애국당의 오영국 후보입니다. 경제애국당은 생각납니다. 네. 참 재밌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공약 혹시 생각나세요? 공약까지는 보지 않아서 경제애국당에서 멈췄어요. 네. 공약 중에 인류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큰 걸 놓쳤네요, 이런. 그러니까 그때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시는 걸 이런 걸 놓치셨던 것 같아요. 경제애국당에서 그리고 그냥 넘어왔는데. 네. 그 다음에 1300만 일자리 창출. 그거야 뭐. 근데 의지죠. 그 중에 이분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만 430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예. 430만 명이면 유럽의 중소국가 한 나라 인구 정도 되거든요. 한 나라 전체 다. 네. 현재는 직원이 1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원이 10여 명인데 본인 회사에 430만 명을 지지시킨다고요? 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800만 명의 지지 세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드러나지 않는. 근데 대선 결과는 역대 대선 최저득표 6,040표. 6,040표도 신기합니다. 이런 기록을 세우신 분입니다. 어떻게 6,040표가 나왔을까요? 그냥 뭐 동문, 동창, 친척.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네. 그런데 친척이 6,000명이나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또 재밌어서 이제 찍어준 분들도 있으시고 사실 그 인류 구원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공약 실현은 없나요? 주로 이제 돈으로 하신다는 것 같아요. 인류 구원을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인가 하면 예. 바로 그 인류의 적 숙변을 제거하는 장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숙변을 인류의 적으로 선정했어요? 네. 이분 주장에 따르면요. 이분이 그 숙변 제거 장치가 한 세트에 100만 원씩 하거든요. 이분이 개발했군요. 예, 개발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이분의 회사가 숙변 제거기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하하그룹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숙변 제거기라는 건 어떻게 장에서 일단 장으로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샤워기 비슷한 건데 네. 그 삐죽하게 튀어나와서 장에다 쑤셔 넣습니다. 그다음에 물을 안에다 뿜어내는 기구예요.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그 작동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건 의사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기기 개발하신 분이고 네. 숙변이 인류의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숙변을 제거하는 기계 생명 연장을 위한 노력이라고 얘기하시죠. 숙변 제거. 네. 이 한 세트에 100만 원 하는 숙변 제거 장치를 전 세계인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최소 70억 개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총 매출이 7천조 원이 됩니다. 100만 원. 네. 짜리를 75억에 팔면 7천조 원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계산은 정확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재원 확보도 가능하고 예. 그렇게 거대한 스케일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출마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대선에서도 중요 이슈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등장했던 이 숙변. 아, 이건 정말 저희는 과거에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여러 차례 주목받고 있는데 이분은 큰 공약을 세우셨는데 주목을 못 받았네, 안타깝게. 대선이 너무 진지하게 진행됐던 나머지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자 토론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예. 있습니다. 오자 토론입니다, 참. 오자 토론만 하는 네. 바람에. 이 숙변이란 건 다들 아시겠지만 장의 주름 사이에 끼어서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변의 찌꺼기들이죠. 그렇게들 그렇게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숙변 제거용 어쩌고저쩌고 숙변 제거합니다 이런 거 약물도 있죠.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소와 가스를 뿜어낸다는 건데 그래서 뭐 이제 장 청소를 이렇게 딱 해주면 숙변이 제거되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피부도 나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대장암, 당뇨, 동맥경화, 면역질환 등 온갖 병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광고도 봤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숙변부터 제거해라. 라는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숙변부터 제거해라. 그렇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하고도 위험한 건강의 적 숙변 그 정체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숙변이라는 건 어떤 말씀하시고 그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예, 숙변의 정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걸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숙변이라는 건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장의 주름 사이에는 찌꺼기가 눌러붙을 수가 없고요. 네. 여긴 점액질로 항상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뭐가 말라 붙는다는 게 불가능하고요. 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장이 고장난 거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숙변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바로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대장 내시경 가끔 하잖아요. 네. 이거 할 때 일단 장 세척을 하거든요. 네. 그럼 아주 장이 깨끗해지고 숙변 같은 건 안 나오고요. 네. 대장 내시경으로 들어보면 장은 깨끗하게 매끈매끈하지 숙변 없습니다. 물증이 다 있다라는 거. 네. 아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장의 연동 운동이 네. 있고 뭐 그리고 주름이 무슨 그 그랜드 캐년도 아니고 거기에 뭐가 낀다든가 네.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그게 뭐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간 끼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도저히.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요. 단어 자체가 존재하니까요. 네네. 그 물체, 그게 없으면 그 단어가 없어야 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단어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 숙변 제거 식품 같은 걸 먹으면 변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네. 그래서 숙변이 제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나온 게 뭐냐? 네. 그냥 대변입니다. 아니, 원래 숙변 제거제가 수분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대변이 묽고 커져요. 그래서 뭐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아유, 더럽네요, 정말. 예. 의학이니까요. 그 때로는 숙변 제거 식품 먹고 굶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디톡스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뭐가 나와요. 시커멓게. 네. 그럼 이건 뭐냐? 이것도 그냥 대변이에요. 원래 대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음식 찌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대장균 시체하고 내장의 상피세포 같은 게 배출되는 게 30%나 됩니다, 대변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먹은 건 없으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것만 나오니까 마치 오래된 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숙변 제거 식품 용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변비 치료제나 관장 기구예요. 근데 그렇게 팔면 되는데 숙변 제거와 건강을 위한다고 굉장히 비싸게 파는 게 마케팅으로 개발된 논리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숙변이 너무 흔하고 또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의심을 안 하게 되고 한편 이제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개념이냐 그렇게 단어를 생각이 되잖아요. 없애버렸는데. 네. 이게 느낌상으로는 뭐 한의학에서 온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뜻밖에도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고대 이집트요? 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도 서양의 개념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적 개념이 아니고 서양적 개념이고요. 그게 이제 아마 사람들이 신체 구조가 신체 내부의 장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 그렇죠. 누구나 이제 어떨 땐 잔면감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틀림없이 뭔가 남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찌꺼기가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런 개념이 탄생했군요. 그래서 한 3, 4천 년 된 개념인데 100년 전에 서양의학에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폐기가 이미 됐습니다. 해보니까. 예, 예.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 없어요. 예, 다 대변이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상하게 살아남아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뭐, 다이어트 식품이나 이런 거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원래 외국계 들어오면 그게 굉장히 더 큰 힘으로 뭐 여러 가지 사상이든 종교든 더 크고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쨌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지만 한편에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면 되살아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숙변 개념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 네, 이거 좀 없애자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7번 후보님은 네. 관장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다가 실패하신 후보였던 것으로 몰랐네요. 몰라 뵀습니다. 자, 원정우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원준이었습니다. 안녕! 분이에요. 네. 그리고 카이의 KFX 사업에, 사는 자본이 들어가 있다. 이 사실은 더욱 모를 뿐입니다. 근데 그걸 따로 챙겼다는 거는 누군가 그걸 챙겨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시사항 보세요. 사는의 KFX 관련 카이에 대해 대출자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데 진입하거라. 어려운 지시사항입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사전에.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이해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됐잖아요. 대부분. 이 KFX는 한마디로 해서 한국이 전투기 개발하자는 사업이거든요. 독자적으로. 그렇죠.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인가요? 국산 전투기 개발하겠다 선언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노무현 정부까지 지속되다가 이명박 정부에 이제 예산을 삭감하고 뭐 중단했다가 이어졌다가 아주 난리 부르스였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검찰고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죠. 예. 방사청과 카이가 본 계약을 이 KFX에 관련해서 본 계약을 작년 말에 체결했어요. 제가 알기론. 그리고 이 개발이 언제까지냐면 2026년까지입니다. 앞으로 10여 년간, 큰 계약을 맺은 거예요. 큰 계약을. 굉장히 이해관계가 크게 달려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뭐 39억을 어떻게 했다, 39억에서 92억을 급성장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예. 이 카이의 어마어마한 큰 KFX 본 계약이 체결됐다. 언제? 박근혜 대통령 이 임기 중 작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 동기가 방사청장으로 있을 때, 예. 금액이 어마어마한 이제 10년간 계속 가는 거니까요. 안정적으로. 이 과정에서 누군가 돈 냄새를 맡지 않았을 리가 없다. 예. 그 냄새를 맡은 사람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어딘가에 최순실 씨가 있을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딘가에. 워낙 방산비리는 복잡하고 커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첫 출발인 것 같은데요. 전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국정농단 사건이 하나, 대형 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예. 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리원의 부실을 보고받고도 발표를 막았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감사원이 관련된 감사 결과 확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2달 전에 공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감사원이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수리온 혹은 KF 사업 관련해서 이제 방사청과 카이가 계속 거론되는데, 여기 두 군데 다 아는 사람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거기 문제가 많다. 거기서 개발한 헬기가. 라고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를 감사를 했고, 예, 감사 결과가 나오기 2달 전에 이미 대통령께 직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8월입니다. 네, 8월에 한국형 헬기 수리원이 고장이 잦고 문제가 많다라고 네.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한테. 근데 그냥 진행된 거죠, 계속. 네, 사업이.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카이 관련해서 혹은 방송청 관련해서 보호해 준 거죠. 계속. 예, 문제가 많은데도 그래서 보호해 준 것이고 보호해 준 게 그냥 그 사장 자리를 보호해 줬겠어요? 보호해 줬다고 하면 이익을 보호했겠죠. 이익을 공유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거기 어딘가에 최순실 씨도 있을 수 있다. 예.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실제 KF사 하면 누군가 돈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뭔가 첫 번째 관련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검찰 특검의 수사 자료를 보면 2015년 5월 15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식 사장에게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들이 모두 내려갔다. 포털 쪽에 부탁해뒀다. 라는 이재용 부회장을 다룬 언론기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도요. 장충기 전 사장이 보고를 받는데 네이버와 다음 양쪽 포털 사이트에 미리 협조 요청을 해놔서인지 저관 기사가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다. 포털에 노출되지 않아서 댓글이 퍼지고 있지 않는 추세다. 기껏해야 댓글은 10개 정도다. 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댓글이 몇 개인지도 셌군요. 네. 미래전략실의 사장님께서. 네, 보고를 직접 받은 거죠. 여기들 네이버는 뭐라 그럽니까? 포털은? 네, 네이버 쪽에서는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 행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라면서 영향력을 미치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아니, 네. 네이버에서요. 그러니까 삼성이 네이버에 그렇죠. 영향을 예. 미치긴 어렵다? 예. 네. 그렇게 말해야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린 영향력 하에 있으니까 수사를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포털의 검색어에 포털이 개입을 하죠. 합법적으로. 예. 뭐 19금 단어라든가 네. 불법적인 단어 뭐 테러와 관련된 것. 그래서 그런 검색어는 삭제하거나 하는데 그런 합법적인 수준을 넘어선 지는 오래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색어에 포털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뭐 정치적인 이유로나 이런 상업적인 이유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정황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뉴스는 따로 한번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과연 검색어를 조작하는가 안 하는가. 이 문제도 큰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삼성은 그렇게 했다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 일단 포털에다가 내려달라고 한 거까지는 사실인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문자를 보냈으니까. 네, 부탁했고 작업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을 했다, 뭐 부탁을 했다. 표현이 부탁이지만 뭐 그냥 부탁했을까요? 삼성이란 대기업이 우리나라 1위 기업이 빌었을까요? 설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큰 해결해야 될 앞으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건강상 이유를 들었습니다. 발가락 부상을 호소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재판 내내 허리를 손으로 짚으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구인장 발부했는데요. 물리력을 사용한 계획은 특검에서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도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아프실 예정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이 과정은 저는 연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 조순재 씨가, 조순재 씨는 이제 최태민 씨 재산 관리도 하고, 영남도 이사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년 이상 가까이서 본 최측근이었죠. 예. 나중에는 이제 등을 돌리지만, 그리고 나서 했던 말들이 있죠. 뭐, 거짓말 너무 잘한다. 연기다, 다. 예. 이런 적나라한 표현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뭐 허리가 아플 수는 있겠지만 재판을 못 나올 정도로 아플 건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의 가정입니다. 전제하고 이 가정의 근거는 조순재 씨가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리할 때 하는 거짓말과 그러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20년 이상 가까이 못 봤잖아요. 최측근으로 그 재산을 관리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남긴 이야기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생각해 보면 연계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대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하던 혹은 말을 하지 않던 간에 증인으로서 자신한테 불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나가겠다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가 성립되면 이제 본인의 운명도 예, 아주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연결하는 거라고 치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 뭐랄까요. 이런 분이 우리 대통령이었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픈 척 해야 되잖아요. 아픈 척하는데 허리가 안 아픈데 허리에 손을 얹고 고통을 호소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고 싶을까요? 그러게요.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발가락이 부상당해서 재판장에 못 나오시는 분인데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강제 구인하지 않겠죠. 네. 자, 지금 노회찬 대표 시간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해서 그 뉴스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내려고 막 했더니 저희 PD가 손을 흔들면서 도착을 아직 안 하셨다. 네, 할 뉴스는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어쨌든 이 연기라고 생각하면 너무 한편으로는 참담해요. 예.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었는데요. 이건 아파도 자존심이 있어서 아프다고 안 하거든요. 이 정도 가면. 뽑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더 참담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진짜로 아프시다고 생각하겠죠. 예. 하지만 조순재 씨가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자신이 불리할 때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표정 변화 없이 한다고.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RCS와 관련해서 숨진 국정원 임모과장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모과장 휴대전화를 JTBC가 복구해서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임 과장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 곳곳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감청 프로그램 도입.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수리온 헬기부터 F-35 기종 변경 의혹까지 최근 방산비리 의혹들이 연일 보도됩니다. 방산비리는 거론되는 액수만 해도 몇백억에서 몇 조에 달하고 하나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만 해도 규모가 대단한 종합비리죠.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기였던 장명진 방위산업청장이 감사원에 의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이런 대규모 방산비리와 더불어 동시에 척결되길 바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들. 그래서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너무도 오랜 시간 그대로인 것들입니다. 3년 전 국방부 수통 구매 현황만 봐도 10년간 군은 127만 개 수통을 구매해서 60만 장병 각자에게 2개씩 나눠줄 분량을 이미 확보했지만 새 수통은 창고에 두고 베트남전 때 수통을 나눠줬었죠. 사병들이 매일 쓰는 용품 중 이런 목록은 끝도 없습니다. 세계 12 경제대국의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톱10에 들어가면서 아프리카 반군 게릴라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사병들에게 언제 신성한 대우를 해준 적이 있다고 이런 구호를 쓰나요? 신성한데 왜 사병들 거지 취급을 합니까? 신성한 대우까진 바라지도 않고요. 사람 대접은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왠지 수요일 힘이 들죠 오늘? 늘 힘듭니다. 네, 몇 시에 일어나요? 저요? 4시 정도. 그죠. 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예, 새벽 4시입니다. 기사를 검색하고. 7시 방송을 한 이후에. 들어가 주무시나요? 네, 바로 출근하죠. 회사로 갑니다. 예.
어려운 삶입니다. 자, 첫 뉴스는요? 네, 어제 청와대가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이 또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모두 몇천 건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진을 찍어서 오늘쯤 공개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처음 300건 나왔을 때만 해도 뭐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겼을 가능성도 얘기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에서 파견 나왔다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어떻게든 기록을 남겨야겠다 생각한 사람이 그런 걸 남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늘공의 용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야기됐었죠. 몇천 건의 이런 지금에 보면 역시 이제 대부분의 문서는 어제 얘기한 대로 다 삭제. 그랬더니 네, 내 책상만. 이렇게 된 게 맞는 것 같다. 네.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찾으면 뭐, 찾을수록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거의 득템이 아니고, 예, 탄광, 유전 이런 걸로 봐야 되죠. 막. 파는 대로 막 나오는데. 몇천 건이라니까. 대단하네요. 네, 어떤 기록들이 정말 숨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직 다 검토도 안 끝났다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네. 예, 어제 JTBC가 관련해서 한 건 보도했는데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를 내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JTBC가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수석회의를 정리한 회의록에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언론과 협조해서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켜서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라고 합니다. 뭐 정무수석실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자기들만 알고 넘어가지는 않았겠죠. 수석인데. 수석은 대통령이 비서니까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이런 내용이 있다면 사실은 이 지시 그 자체만큼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게 그럼 어떤 언론이 어떻게 협조했냐. 예. 청와대의 오더가 실제로 실행이 됐는가 이게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건 문서라도 있고 예. 지금 뭐 각종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요. 김재원 의원이, 박근혜 청와 정무수석이었던 적이 있죠. 2014년에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로 있을 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했어요. 김재원 의원이. 근데 김재원 의원이 이런 표현을 당시에 썼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 도둑이다. 네. 그리고 특조위를 만들려고 구상한 사람은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덕이라고 확신한다. 국회가 용서하면 안 된다.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해서 호의호식하려고 모인 탐욕의 결정체다. 정말 모욕적인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매체들이 이런 식의 인식, 워딩, 프레임을 받아서 특조위를 공격했느냐. 1번 타자는 종편입니다. 네. 대단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도 TV조선의 정치 옥타곤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진행자 이병규 씨가 세월호 특조위가 돈을 펑펑 쓴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예산도 집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펑펑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정편에서 이 돈을 펑펑 썼다는 게 결국 세금 도둑 프레임이거든요. 네.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MBC도 세월호 특조위 세금 도둑 프레임으로 비난 보도를 여러 차례 했고요. KBS도 뭐 특조위가 비즈니스석 출장 간다 비난 보도. 이거 나중에 오보로 밝혀졌는데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으로 예산을 작성했는데 이 보도를 조선일보가 하고 그걸 받아서 KBS가 보도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많이 했죠. 뭐 세월호 특조위가 돈을 안 줘서 강제로 종료됐잖아요 나중에. 근데 어차피 별로 한 일도 없는 위원회가 활동을 더 하겠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이거 세금 도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프레임으로 실제로 보수 매체하고 종편이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엄청 많이 했고요. 네, 주요 활동 다 방해해놓고서 제대로 활동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요. 심지어 그때 특조위 위원장이었던 이석태 변호사는 단식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특조위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돈도 예. 안 주고, 예, 제대로. 그리고 결국은 돈을 안 줘서 끝내버렸는데 강제로 종료해야 되는데. 조사는 아직
할 게 너무 많다고 하는데도 끝내버렸죠. 예. 정부가 언론을 이런 식으로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언론 단체들이 저는 실제 이런 언론을 통해서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오다가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전수조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수조사. 또 내부 고발이라든지 내부 노조들이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조사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이럴 수는 없죠.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민간단체나 언론단체에서 어렵지 않고 요즘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요. 뒤져보면 다 나오는데 이런 문서가 작성된 시기와 그 직후에 어떤 기사들과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가 있었는지 연관관계를 찾으면 사실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참 괴물 같은 정권이에요. 자기 임기 중에 국민들이 죽었는데 비난해가지고 말을 못 붙이게 하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왜 사고가 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으라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 다음 수는요. 네, 방위산업 비리 관련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초 당시 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 사장 후보이던 하성룡 대표에 대한 비위 첩보를 접수했지만 인선을 강행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13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당시 카이 사장 후보로 거론되던 하 대표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관련 조사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3년 5월에 사장이 됐습니다. 재질이 아주 나쁜 횡령, 그것도 합치면 26억 정도를 횡령했네요. 네, 관리본부장이었을 때. 네, 비자금도 조성하고 횡령도 하고 그랬습니다. 횡령을 한 다음에 비자금을 조성했겠죠. 착보가 있을 때 있고. 어쨌든 카이 사장을 아예 처음부터 횡령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이분이 이제 문고리 3인방과 가깝다는 기사가 나왔었고, 그죠? 예. 문고리 3인방과 가깝다는 거는 이제 대통령과 가깝거나 혹은 최순실 씨와 가깝거나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예. 그리고 하성룡 사장이요? 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어난 비리들에 대해서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죠, 현재. 네, 검찰이 계속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5곳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T사 같은 경우에는요. 하성룡 카이 사장 취임 이후에 설립된 항공장비 개발 업체입니다. 이곳은 하 사장 측근으로 꼽히는 카이 출신 조모 씨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협력업체 P사 같은 경우에도 하 사장 측근 업체라고 합니다. 검찰은 카이가 기존 협력업체를 밀어내고 하 사장 측근 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형적인, 그러니까 하도급에다가 단가를 부풀려서 입찰이 들어왔는데 그냥 주는 거죠, 영역을. 그런 다음에 그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고 전형적인, 항상 하던 방식인데, 여기 대해서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윗선까지 연결된다 하는 정황이 지금 있는 거죠. 네, 또 어제 TV조선이 보도했는데 안종범 전 수석 문자 메시지 관련된 겁니다. 옛 여당 중진 의원, 그러니까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 KFX 사업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잘 아는 카이 하 사장을 만나보라라는 문자를 보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은 이미 만났다, 도움이 됐다 이렇게 답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과 가깝다는 얘기는 했는데, 가깝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당 중진 의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 대통령과도 잘 안다고 카이 사장을 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보도도 있어요. BIP 지시사항에 대통령이 산업은행이 KFX 관련해서 카이에 출처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데 진위 파악해보라. 이런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몇 줄에. 여태까지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카이가 뭐의 약자인지 모를. 입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은 단순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감청 장비까지 도입하면서도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프로그램이면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알고 봤더니 TNI라는 감청 장비를
그런 장비를 샀다는 얘기가 없었죠. 네, 그 무조건 보고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장비를 샀다는 게 이 문자를 통해서 JTBC가 입수한 임모 과장의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거죠. 예. 이 TNI라고 하는 장비는 당시에서도 이 사건이 터졌던 2년 전에도 이 장비를 들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어요. 이 장비가 이제 와이파이에 접속만 해도 악성 코드가 휴대폰에 심어지는 놀라운 장비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고 이 기능 설명서도 사실은 공개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이탈리아 해킹팀에 그래서 이 장비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부인했죠. 네, 실제로 기록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뭐 통보하지 않을 장비를 왜 기록을 남겼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일반인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국정원은 정부기관이잖아요. 정보기관이기도 하지만 정부기관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보고를 안 해도 해당 보고해야 될 정부 부처에나 여기는 보고를 해야죠. 자기들이 누구도 움직이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국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한테도 보고를 안 해요. 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행위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문자를 통해서 이제 물론 이런 게 나와도 또 다른 장비라고 할 거예요. 네, 국정원에서는 항상 빠져나가니까. 어쨌든 임 과장의 휴대폰에서 그런 문자가 나왔다. 예. 자, 아직도 노회찬 대표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뉴스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네. 네, 아직 전해드릴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최장 뉴스 브리핑 중입니다. 자, 예. 다음 뉴스는요? 2012년 대선 당시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 검찰이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련해서 검찰이 청와대의 문건 원본 반납하면서도 사본조차 거의 남기지 않고 심지어 문건 제목을 정리한 목록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렇군요. 이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되돌아서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당시 검찰총장 최동호 검찰총장이 그 당시는 2014년 5월이었기 때문에 반납할 때는요 김진태 검찰총장입니다. 제 말은 입수했을 때는 예. 입수했을 때는 그러니까 최동호 검찰총장이 그 지금 검찰의 에이스 검사라고 하는 윤석열 팀장과 함께 사실상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수사에 도움이 되는 문건들을 입수하고도 총장도 모르게 했다는 그렇죠. 말이죠. 예. 검찰의 내부 조직 생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총장보다 더 높은 사람의 총장 모르게 지시. 네, 속칭 제끼고 직거래한 거죠. 제끼고 직거래. 예. 제가 하면 괜찮은 표현인데. 예. 속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에서 검찰총장을 제끼고 누군가 청와대에 직거래를 하고 있었던 그거 주지 마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네. 아니 총장이 관심사항이 가장 핵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문서 안 줘요. 왜? 그걸 줬으면은 훨씬 더 쉽게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검찰총장도 속인 겁니다. 사실. 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총리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본인은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거의 노회찬 대표님이 10분 지각하셔가지고 10분 동안 더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실은 30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근 뉴스공장의 가장 핫한 코너로 급부상한 말씀만 하시면 지면 기사뿐만 아니라 온갖 방송에서 목소리를 따서 쓰고 있습니다. 노르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급상승하고 있는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처음부터 높았는데요. 물론 높긴 했지만 최근에 좀 더 높아진 걸 피부를 못 느끼고. 예. 뉴스공장 덕분이죠, 뭐. 예. 좋은 공장 만나가지고. 좋은 공장 만나가지고. 아니, 방송만 하고 나면, 지면 기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등장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예. 노회찬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며.
틀어놓고 같이 깔깔거리며. 자, 오늘도 뭐 일주일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우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영수회담에 안 가겠다고 결국 다들 뭐라고 했는데 결국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1, 2, 3중대 데리고 국민들 상대로 정치소를 벌여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